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오늘은 공개 방송인 만큼 시장의 좀 방향성이라든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 우리 좀 관심 종목은 흥국 F&B 좀 진행을 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장중한 때 4,080원까지 좀 흐름들 나왔다가 한 3.8%까지 좀 번쩍였다가 움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살짝 좀 윗꼬리는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지수 탄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흐름들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좀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있고 미국 선물 지수도 좀 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조금 둔화된 모습들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시가 상위 종목들이 먼저 좀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들이 전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장 상승세 나온다고 해서 고고싱 해가지고 강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부분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요렇게 좀 다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 돌리는 흐름들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국 F&B 시초가 2하권에서 좀 잡은 부분들 좀 이어졌고,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었어요. 우리 회원님도 함께 좀 잡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파워도 시가 이하권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흐름들 좋습니다. 이 부분들도 편안하게 한번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드렸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들에서는 그 자리가 1차 지지대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870선에 대한 부분들은 뭐 두텁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현재 구간에서 860선, 865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들과 코스피의 기술적인 흐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좀 구체적인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일단 아시아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 증시부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홍콩 항생 지수가 0.4%, 상해 종합 증시가 0.39% 상승세, 그다음 호주도 지금 0.3%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지금 0.3%, 우리나라도 0.31% 정도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오늘 휴장이에요. 오늘 일본은 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일단은 아직 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콜풋 양매도. 물론 장 초반에는 콜은 매수였습니다. 풋은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완전히 하방 포지션일 텐데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청산이 단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셔닝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외국인이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와줘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딱 만들어 놓으면서
방향 전환을 좀 만들어낼 텐데 그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은 좀 수급들이 조금이나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는 굉장히 작아요.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매, 그죠?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오늘 핵심은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작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의 수급들은 특징적으로 보시면 저점에서 강한 반등을 만들어낼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좀 뭐랄까요? 상승세?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세는 막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특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환율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에서 확실하게 시장이 이제는 좀 위기가 많이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원화 강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이미 이렇게 지금 보시면 4거래일 동안 음봉을 만들어내는 원달러 환율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현재 보시면은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서는요, 우리나라 원화는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세로 흘러갈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 초급등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좀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고 워낙 강세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런데 장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음봉 나왔어요. 시가가 어디요? 시가가 여기. 그러니까 올라가서 출발한 거죠. 워낙 약세로 출발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가가 어디요? 여기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요. 장중이니까 올라가는 건 나오죠.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장중에는 보여준다는.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요?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안정적인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바닥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흐름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제한된 상승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장중에 흘러갈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강하게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강세로 흘러가고 이렇게 나타나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시그널들을 그나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들이 시장의 바닥 시그널을 만드는 부분들은 나오지만 강하게 돌리는 이런 특별한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답답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이슈는요 많이 해소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월요일날 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 증시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떨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낙폭을 축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게 새벽 4시에 나온 건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외교가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속보가 새벽 4시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중간에 2시경쯤에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게 바이든이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력이 좀 또 둔화된 거는 이제 매물에 대한 소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어졌고 반대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22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기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단기 국지전 확률은 70%.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쟁이 살짝 일어날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30%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2014년도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이제 러시아가 여러분 조금 재미없으실 수는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어디를 침공했어요?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잖아요. 크림반도를. 근데 결국에는 얘네가 크림반도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승인하는 정보를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흡수시켜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행동도 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우리나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때도 테이퍼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잖아요. 근데 2014년부터는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지금하고 비슷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테이퍼링 중이잖아요. 미국이. 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물론 물가의 상승 정도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소치 올림픽 때거든요. 소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지역 이름이 거기 어디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반군과 이렇게 서로 교전을 펼치고 있는 곳에 뭐 평화 뭐 방위군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뉴스들을 만들면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땅을 먹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 구글 지도로 보시면 우리가 참 주식 투자하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구글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떠냐면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우크라이나 굉장히 커요. 그래서 키예프가 여기가 이제 저기잖아요. 수도고 이제 러시아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군이 이제 점령한 곳이 요쪽쯤입니다. 요쪽쯤이에요. 여기를 먹기 위한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를 다 먹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를 가입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서방 국가와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저 짓을 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를 먹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2014년도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줬냐면 2014년도에 2월에서 3월 달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요.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주봉으로 2014년도 주봉 2월에서 3월 요때거든요. 요때 보시면은 2월달, 요 3월달이 나름대로 조정이 있었어요. 보시면 2월달 좀 보시면 2.8% 하락하고 3월달에 3.6% 하락했지만 그때의 지금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은 크림반도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4년 하반기에서 꺾인 거죠. 그러니까 요 상반기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크림반도 침공이
저점을 찍고 되돌리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 미국은 테이퍼링하고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 확정 리스크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주봉으로 보니까 이게 별다른 흐름들 같이 안 보이지, 사실 저 때도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했을 때 뉴스 맨날 살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오히려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우크라이나로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판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느냐?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은 조정받았지만 우리나라 시장하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올라오죠. 미국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에 따라 흔들림은 좀 있습니다만 선반영된 부분들, 아시아 증시가 휴장이 없었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서도 이런 반등 시그널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금들의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기금이 뭘 강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원어치 매수세가 들어온 수급들은 연기금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개인 외국인 다 나갔고 연기금만 들어왔어요. 기타 법인하고. 그러니까 1조 6천억 중에 1조 1천억이 연기금입니다. 왜냐? 이때 보시면 1월 27일 날 1조 2천억이 들어왔어요. 물론 매도도 나간 부분도 있지만 2천억 수준이고 1,800억, 1,300억 수준에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고 뭐 한 부분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빵 하고 터졌다라면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우리나라의 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2700선대에서는 우리나라의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상황은 거의 1배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PBR 1배가 245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1배, 2배 요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PBR이. 그러면은 2700선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왜곡된 건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PBR이 올라가 버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LG 엔소를 제외하고 본다라면 지금 거의 제가 볼 땐 0.8, 0.9배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평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대는 저평가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리에서 팔 자리는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금이 국내 주식 초과 보유 금액 추정치를 우리가 좀 자료를 볼 수 있을 텐데, 요거 제가 블로그에서 하나 좀 퍼왔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얼마나 초과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 3200선에서는 19%, 20% 가까이를 초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연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유 비중, 그러니까 투자 비중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니까 오버가 된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비중이 많아진 거죠. 국민연금 투자 비중 중에 주식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그게 한 20% 정도 되고, 지금 보시면 3000포인트에서는 13%, 2800에서는 6.7%, 지금 2600선, 지금 2600은 아니지만 270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초과 비율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지금 저점 구간에서는 외국 연기금이 매수할 수 있는 여지의 부분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1월 말부터 1조 2천억 원어치가 한번 훅 들어왔고 빠져나가는 물량 없이 아직은 뭐 크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서서히 연기금의 포지셔닝이 서서히 매도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더라는 거죠. 왜냐면은 작년 시장 고점 찍을 때 연기금은 무슨 얘기 나왔어요? 너무 비중이 많으니까 기계적으로 매도 나가는 게 많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많이 회복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은 62조까지 감소를 했어요. 연초에 여러분들 1월달 있죠. 1월달
우리나라 코스피 1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냐면 71조 7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62조죠. 거의 10조가 한 2달 만에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2달도 안 됐는데. 네.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신용잔고가 지금 20조죠. 20조. 우리나라 연초에 23조였어요. 23조. 23조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3조 3천억이 신용잔고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 막 2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용금리가 5에서 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도 올라가죠. 신용금리가. 그러니까 반대 매매도 빨리 나가게 되고 최근에 주가도 떨어져 버리니까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의 개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가버리더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감소하고 신용잔고 감소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연기금은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 시장은 PBR 1배 수준까지 자동적으로 내려왔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싸지니까 저점에서 외국 기관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도 지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강세 방향으로 가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는 충분한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상황하고 물가 상승만 바라본다라면 이런 게 별로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냥 진짜 최악이야. 시장 어떻게 걱정돼.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공교롭게 떨어진 게 팩트예요. 떨어진 게. 1월 달부터 지금 보시면은 3,000포인트였어요. 2020년도 1월 달에. 근데 지금 2,700선. 저희 10%가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보다 시장이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되는 구조로 가버리더라라는 거죠. 예. 이런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이거를 예측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최근에 국제유가가 100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가 91불 장중한 때는 94불까지 튀어올랐고 95불까지 튀어올랐어요. 99불까지도 갔다는 브렌트유인가요? 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국제유가가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원유도 그렇지만 천연가스 매장량이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도 나고 천연가스도 나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굉장히 좀 불확실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유가가 오르면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푸틴이에요, 푸틴. 푸틴은 좋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경제 제재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원유값이 올라주면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원유를 보유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용인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서방 국가에서 뭐 제재를 하겠다 하더라도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가 득을 보는 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제재가 직접 막 바로 가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여유로운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얘네. 지금 이거 보세요. 어제 폭락했다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기는 어쨌든 13%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계속 급등을 해서 1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반대로 피해볼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볼 사람은 미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미국은 지금 셰일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아니라 바이든이 바이든. 바이든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최악인 거예요. 왜냐면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뭘 자극해요? 인플레를 자극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물가지표를 측정을 할 때 생산자 물가지표를 측정할 때 물가 이 바스켓 안에 가장 큰 상품이 유가예요.
그러니까 원유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유가 상승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 2014년도, 18년도 요때는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뿌려도 물가가 안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제 유가가 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막 100불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원유가 다른 거가 다 떨어지더라도 원유가 막 상승을 해버리면 인플레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인플레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빌미를 얻게 되고 지금 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 자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자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바이든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씨 나쁜 놈 해가지고 지금 중간 선거 때도 완전 참패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재선 뭐 지금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한편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란 핵 협상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이란 핵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죠. 근데 바이든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붙었는데 바이든이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부닥치니까 유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 올라가는 거는 바이든한테 불편하니까 저쪽 이란 중동에 가가지고 이란하고 핵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핵 협상하고. 그래서 원유 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핵 협상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이든하고 풀어주면 자기도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때는 이란 핵 협상이 북한하고 핵 협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 나와요? 취임 이후부터 4월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강력파 정부 들어서 수결제 지연되고 있는데 며칠 내로 협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란의 제재 완화폭 협상 최대 난제인데 지금 미국의 적극적 회의 열의를 보여야 한다 라면서 지금 이란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협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유 생산에 대한 100달러가 육박하기 시작하니까 부담을 갖게 됨으로써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해결하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를 살펴봤을 때 물론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선에서 지금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환율이 이미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도 원유 팔아먹기에는 좋긴 하지만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은 뭐 못 버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잃을 게 많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현재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치만 이제 돌릴 것이냐, 언제 돌릴 것이냐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표면으로 가라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바닥이 어느 정도는 좀 확인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손실 종목이 있지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견뎌내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제 어떻게 인내심이 지금은 진짜 인내심이 필요한 자리예요. 인내심이.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은 어떤 경우냐면 아무리 모멘텀이 좋고 실적이 좋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전부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거죠. 왜냐면은 멘붕이 오니까 너도 나도 팔아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관들도 팔지 않냐? 여러분들 기관들도 사실 힘이 없는 게 뭐냐면 투신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은 별로 매도가 없지만 투신은 뭐예요? 펀드예요. 펀드 운영하는 애들이에요. 펀드를 가입하는 사람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펀드가 손실이 나니까 너도 나도 모르겠어 주식 그만해 손절해 그냥 다 팔아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나가버리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고 지쳐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반등 나와도요 개인들은 계속 팔 겁니다. 왜? 그동안에 너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나 큰일 나니까 여기서라도 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요. 제가 그랬죠. 강남이 계속 올라가요. 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너무 올라가니까 못 사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너무 오르니까 못 사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너무 오르니까 못 사겠어 하니까 한 20%만 떨어지면 내가 사야지 했는데 요새 아파트 1억씩 매물 나오죠. 1억 떨어지고 2억 떨어지고 매물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요? 안 사죠. 왜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무서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가 위에 있었을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 했을 때와 심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재수 떨어져요. 그러니까 쭉 반대로 반등 나오더라도 야 이것도 한번 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여기서 정리 다 정리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물량 누가 받아가요? 기관하고 외국인 받아가면 얘네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쭉쭉쭉 가는 거예요. 수익이 또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런 잘못된 투자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좋은 종목을 헐값에 바닥에 막 던져버리는 그런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하락이 나오고 횡보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폭풍우가 지나가고 굉장히 정막이 흐르는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이 어느덧 그랬냐는 듯이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좋은 종목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내가 만약에 탄력이 좀 좋을 거라 기대해서 잡았던 종목인데 시장 반등 나올 때 별 볼 일 없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셔야 되는 교체를. 물론 뭐 손실이 나 있으니까 이거 매도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 이 종목도 싸니까. 이 종목도 지금 싸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지금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 시장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조건 매도 관점이 아니라 이런 좀 남들과 다른 대응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들 보시면 오늘 가치주들 한 2% 3%대 이렇게 올라오죠. 좋아요. 모멘텀이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종목에서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은 가치 종목 좋은 종목들로 바꿔놓고 저점에 매수해 놓으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또 올라오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전략들을 분배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 대한유팜도 좋네요. 단타 제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번쩍하는 흐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지금 바라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어떤 종목과 섹터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나가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이잖아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략 대응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무서워할 때 그것을 내가 역발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와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거 없이 그냥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벤트 1개월 40만원, 2개월 플러스 30일 해서 총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원래 198만원, 176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초대박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 기회가 오는 자리에서는 종목 교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제가 분석해 드릴 거예요. 분석해 드릴 거니까 거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이벤트 기회 놓치지 마세요. 뭐 더 할인은 없습니다. 이만큼이 최고 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랑 문자 받으시고 라이브까지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보시고 오늘 SM 라이프 수익 실현 하라 그랬죠 제가. 수익 실현 잘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제가 계속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해요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감사하실 건 없습니다. 뭐 잘 따라서 해주신 거니까 수익이 난 거니까 수익 축하드리고 또 요 매도돼 가지고 확보된 현금은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면 우리 또 좋은 종목으로 이동 매수해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흥국 FMB도 흐름들 한번 오늘 당장 안 움직여도 좋으니까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